네, 오늘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38쪽. 몸과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 공지합니다. 1차 과제물 제출이 10월 1일까지, 10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블랙보드 과제물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보드에 제출하는 과제물은 PDF로 전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글 파일로 작성하더라도 PDF 파일로 전환하는 거 알죠? 전환해서 PDF 파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과제물에 대한 공지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그걸 확인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38쪽 보겠습니다. 몸과 언어라는 제목인데 두 명의 시인을 같이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호기와 이재무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호기와 이재무라는 두 사람의 시인을 몸과 언어라는 관점에서 같이 분석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이 이 몸과 언어라는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40쪽 봅시다. 2장 최호기 몸과 시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시인의 공통 분모라면 차이점은 미리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는 것입니다. 최호기는 몸 중에서도 시선, 그죠? 시각적 어떤 지각, 그죠? 시각을 통해서 주로 시선을 통해서 몸을 활용하는데, 발휘하는데 비해서 47쪽 이재무 시인은 몸과 식욕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시를 쓴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식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몸의 작용, 생명체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중에 하나죠. 충동 중에 하나인데 식욕. 그런 점에서 최호기 시인과 이재무 시인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평론의 이 제목이 주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몸이라고 하는 걸 가장 큰 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술 활동 중에서 특히 언어로 하는 예술 활동 중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의 작용이다. 그죠? 가장 고차원적인 순도 높은 고도의 정신작용이다. 이런 상식을 보통 갖고 있는데 시를 몸으로 쓴다. 이 좀 뜻밖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를 몸으로 쓴다는 것이 뭐냐. 그죠?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질문을 먼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시를 정신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장 시적 언어의 존재 방식.
시적 언어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시인이 시를 썼기 때문이죠. 시인이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라는 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존재하게 된 거죠. 서점에 가면 아주 많은 시집 코너에 시집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시집이 왜 존재하게 됐을까요? 시인이 시를 썼기 때문이겠죠. 그죠? 꼭 시인만 시를 쓰는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시인이 되기 전에 습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인이 되려고 연습하고 습작하고 시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목이 시적 언어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떻게 시가 존재하게 되느냐. 자, 첫 문장부터 시적 언어는 몸과 정신 혹은 감각과 의식이 겹쳐지는 접점에서 생성된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정신으로만 시를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몸도 작용한다. 시만 그런 게 아니겠죠. 대체로 많은 인간이 행위로 진행하는 예술, 문학과 예술 모든 분야, 학문도 그러겠죠. 반드시 노동, 진짜 몸을 사용해서 노동하는 것만 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신, 보통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정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문과 예술과 문학에도 몸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때 몸은 정신은 의식의 작용과 관련되고 우리가 인간의 몸과 정신을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것도 이분법인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이분법을 이제 편의상 좀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이걸 이제 몸에 해당되는데 의식의 차원과 무의식의 차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의식이죠. 그죠?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죠?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공부도 대체로 이 의식의 작용이죠. 공부한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공부가 됐죠. 그죠? 그런데 시를 특별히 인간의 정신활동 중에서 문학과 예술 행위 중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특히나 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의식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 같이 작용해서 언어 표현을 통해서 시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시를 써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보통 시를 쓸 때 이 의식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이렇게 읽겠지. 즉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 차원에서 혹은 의식의 차원에서. 그런데 모든 예술 행위가 다 그런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의식만 가지고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무의식 차원이 같이 그 표현, 시는 언어로 표현하고, 그죠? 음악은 소리로 표현하고, 미술은 색과 면과 입체로 표현할 텐데, 모든 예술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할 때 이게 개입된다는 겁니다. 의식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인들이 혹은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나중에, 그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기가 의식을 못 하죠. 물론 의식도 작용하지만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기가 깜짝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썼단 말인가? 이렇게 놀랄 수가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시적 언어는 몸과 정신 혹은 감각과 의식이, 감각도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차원에 속한다.
그죠? 정신과는 좀, 의식이나 정신과는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의식이나 감각의 차원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를 읽는 독자도 어떻게 돼요? 의식으로, 정신의 차원으로 이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문학보다, 다른 문학 장르보다 시는 이 무의식이 많이 개입되고 감각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시도, 그죠? 불투명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오히려 섞여서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대체로 시를 읽는 것은 명확한 의미만을, 그죠? 파악하기에는,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좀 어렵게, 접근하기 어렵고 읽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한 학기 계속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 시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게 더 우리 학생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시인의 창작 체험 속에서 몸과 정신, 감각과 이성은 서로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상호 침투되어 육화된 의식의 차원.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육체와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이 시로 창작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창작에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죠. 모든 예술 창작 행위에는 신비로운 게 있지만 시는 특히 더 그렇다. 이때 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입니까? 육화된 의식. 이 말이 뭡니까? 이 두 개가 상호 결합됐다는 뜻이죠. 육화된 의식. 그죠? 의식이, 그죠? 의식이 몸을 입었다. 육화, 몸을 입었다. 그죠?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카네이션.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종교에서도 사용돼요. 기독교에서도 뭐예요? 성령이 몸을 입어서, 그죠? 육화되었다 할 때 인카네이션 씁니다. 예수가 그런 경우죠. 그죠? 정신의 혹은 영의 상태가 몸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육화되었다. 의식이, 정신이 몸을 입었다. 사실은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죠? 시라고 하는 것도 언어의 몸을 입은 거잖아요. 정신이 언어의 몸을 입은 거죠. 이 육화된 의식과 시적 대상, 즉 사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그러면 시에는 시인의 정신과 육체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시인이 가지는 차원이고, 시인이 이 육화된 의식을 가지고, 그죠? 이 시인이 요게 결합됐다고 하는 게 이거죠. 정신과 육체가 결합된 게 육화된 의식입니다. 시인은 육화된 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냥 자기 정신과, 그죠? 몸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죠. 항상 어떤 시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꽃일 수도 있고, 그죠? 친구일 수도 있고, 좀 더 거창한 주제, 그죠? 사랑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어떤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적 대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시인과 시적 대상이라는 둘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 시인이 둘로 다시, 그죠? 구분되니까 셋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인의 정신과 몸과 대상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냐,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서 시가 나오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므로 사물은 의식에 의해 포섭되어 있지만 몸은 동일한 지각장 속에서 지각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얽혀 있으므로 사물의 형태와 색과 향기를 나누어 가진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 2, 3으로 보겠습니다. 시인의 의식이 있고, 시인의 무의식,
무의식이, 몸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자, 둘로 보는 게 아니라 셋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시인의 정신은, 즉 의식은 대상과 관계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이것은 주로 분리된 관계입니다. 의식은 항상 타인과 타자와 구분해요. 그게 정신이죠. 정신은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왜? 자아가 대상을, 그죠?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의 작용인데 1과 3의 관계는, 그런데 시인이 시를 쓸 때 요 1과 3의 분리 작용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시를 잘 못 쓰는 거죠. 왜? 계속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대상을 구분해내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대상을 확인하고, 그죠? 대상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를 쓰는 시인은 대상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혼연일치가 되고, 시인이 장미를, 구름과 장미와 여우를 시로 쓸 때 이 정신만 작용해서는 분리만 일어나니까 안 되겠죠. 동일시가 일어나고 혼연일치가 되고 해야 되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겁니다. 몸은 대상과 원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생태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은 다른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죠?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게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자기 독립된, 그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어딘가 다 연결되어 있죠.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고, 부모하고도 물론 연결되어 있죠. 그죠? 혹은 타인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1과 3의 관계뿐만 아니고 2와 3의 관계까지 포함되는 이 3자 관계 속에서 시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조금 어렵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몸이 의식을 감싸며 생성된 육화된 의식이 또 나왔습니다. 몸과 정신이 구별될 수 없을 만큼 혼연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쓸 때 이런 뭐예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대상을 단순히 의식으로만 대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혹은 정신으로만 대하지 않고 육체로 대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까도 얘기했죠? 연결되어 있다. 어떤 대상과. 그러니까 시인이 나무와 꽃, 그죠? 구름과 장미 이런 걸 시로 쓰려고 할 때 이미 그 대상과 자기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다.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무화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죠.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대상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파악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고. 그죠? 그게 인간의 정신의 작용입니다. 무화한다는 것은 그 구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품어 안는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무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시로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몸과 정신 혹은 감각과 의식이 겹쳐지는 접점에서,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경계 지점에서, 몸과 그죠? 정신의 경계 지점에서, 물론 요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대상이 거기에 또 끼어드니까 요 셋의 경계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시라고 하는 게 요 경계 지점에서 여기서 시의 언어가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이제 시를 읽으면, 아, 시가 왜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모호한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접점에서 이미 시적 대상과 상호 침투하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시적 언어는 시인의 육화된 의식과 사물이 만나서 교섭하는 틈새에서, 그죠?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시다. 1, 2, 3의 그죠? 접점에서, 그죠? 경계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시다. 이런 얘기가 첫 단락에서
얘기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입니다. 내용이 좀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대체로 공부하는, 연구하는, 탐구하는 대상을 단순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그 대상,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체, 혹은 그죠? 그 본질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해하는 게 수준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학기에 시를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교하게, 섬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시인이 시를 쓸 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는 시인의 몸과 정신 이전에 존재하며 시적 대상으로서의 사물 이전에 존재한다. 자, 이 말이 이제 또 의외의 뜻밖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동등한 관계에서 1, 2, 3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가 시간 순서, 발생 순서로 보면 결과물이죠. 시인의 정신과 육체와 시적 대상, 이게 아까 장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장미나 구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인의 정신과 몸과 장미가 만나가지고 김춘수가 장미라는 시를 썼다. 예를 들면, 그럼 언어는 결과물이죠.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아, 이 시라고 하는 언어는 결과물이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1, 2, 3이 있기 전에 언어라는 게 먼저 있었죠. 김준수가 꽃이라는 시를, 김준수의 꽃 알죠? 김준수가 꽃이라는 시를 쓰기 전에 이미 언어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꽃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장미라는 시적 대상을 김춘수가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언어의 세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봅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는 시인의 몸과 정신 이전에 존재하며, 이미 존재한다는 언어가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적 대상으로의 사물 이전에 존재한다. 언어의 구조가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구조주의적 사유의 기본 전제이다. 이제 구조주의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현대 철학 사조, 꼭 철학에만 해당되지 않고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현대 모든 학문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본 사유 방식을 제공합니다. 구조주의가. 근데 그 구조주의의 기본 관점이 뭐예요? 구조가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구조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회 구조 혹은 인간의 가족 구조.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가족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뭐 친척도 생기고, 그죠? 삼촌이라는, 그죠?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죠? 형, 동생, 누나, 그죠? 그리고 부모, 그죠? 큰아버지, 뭐 이런 삼촌, 뭐 이게 친족 제도, 이 제도라는 것이 일종의 가족 제도인데, 가족 제도라는 것,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주의적 사고는 이 구조라는 게 먼저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한 개인은, 한 주체는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잡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자기 집안에서, 그죠? 장남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구조 속에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자리 잡았을 뿐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구조주의적 사고입니다. 어떤 이미 설정되어 있는 큰 체계, 구조 속에 인간의 정신과 주체도 형성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어학의 토대를 구조주의적 사고가
현대 학문에 구조주의적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형성되고, 인류학에서도 형성되고, 정신분석학에서도 형성되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주로 이제 우리가 정치경제학이라고 이제 학문 분야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에서도 다 이 구조주의가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전에 언어학이 있었지만 이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이 현대 언어학을 새롭게 개척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알 텐데, 랑고와 파롤, 이거 얘기하는, 기표와 기의 이거 얘기하는 사람. 소시르,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다들,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이런 표정인데요. 소시르, 이런 사람이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 그게 바로 구조주의적 방법입니다. 언어에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 언어는 파롤이라 그럽니다. 파롤, 실제 언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구조가 보이지 않는 구조, 무의식적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 언어 행위가 가능한 거죠. 일상의 언어 행위, 실제 언어 행위는 그 밑바닥에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적 사고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랑거, 소위 말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이 있다는 것, 랑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의식하게 됩니까? 모국어를 사용할 때는 자기가 이 밑바닥에 구조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일상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유롭게.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비로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롤, 일상적인, 그죠? 자유로운 행위 밑바닥에 어떤 구조가 있구나. 그 구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문법인데,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워요? 뭐부터 배워요? 일상 회화부터 배울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되죠. 구조, 문법을 알아야, 그죠? 이 언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죠? 형성되고 실천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소시르가 발견한 뭐예요? 일상 언어 파롤 내부에 구조가 있다. 그런 거죠. 인류학에서 이 구조주의적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친족 제도를 다 연구했어요. 인간의 친족 제도. 어디 가서 연구했어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레비스트로스. 슬픈 열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다들 표정이. 이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교양 서적들입니다. 필독서들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책, 내가 얘기한 사람들하고 그들이 쓴 책들은 다 대학생들이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우리 지금 이 과목이 핵심 교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한국의 현대시를 배우는 과목이지만, 교양 수업에서 꼭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 교양 수준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필독서들입니다. 내가 지금 소개하는 책들이요.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프로이트. 근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역시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락강이라는 사람이에요. 락강, 자크 락강. 프랑스 사람이에요. 정치경제학, 아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을 역시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현대 어떤 학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구조주의가 기초를 제공했다 그랬잖아요? 토대를 제공했다. 알티세르라는 사람, 알티세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좀 더 마르크스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굉장히 현대 사상과 학문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구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 시적 언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는 취업이 더 중요한데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락강, 알티세르 그런 건 나한테 지금 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주체로서의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구조주의적 사유의 기본 전제이다.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죠. 불행한 얘기 같죠. 왜냐하면 이전의 철학들은, 구조주의 이전의 철학들은 주로 인간의 주체를, 그죠?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정신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주체로서, 주체란 말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왜?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근대 철학인데, 서구의 근대 철학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다, 주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다 안 해요. 예. 데카르트죠. 바로 그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인간 주체 철학, 혹은 인간의 이성 철학.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이 구조주의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왜? 구조에 의해서, 그죠? 결정된다는 겁니다. 구조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그의 주체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체와 구조의 관계에서 데카르트 철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주체 철학, 이성 철학은 이게 더 주인이다. 이게 더, 그죠? 크다는 거죠. 주체가 대상이 아니고 주체가 구조를 만들었다. 그죠?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주체가 가족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죠? 주체가 언어도 만들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언어는 여기에 속하고, 그죠? 가족 제도라는 것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언어는 여기에 속하고, 가족 제도는 여기 속해요. 그러니까 소시르가 발견한 것도, 레비스트로스가 발견한 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언어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가족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전에 철학적 사고였다면, 반대로 이게 먼저 있고, 언어가 먼저 있고, 가족 제도라는 게 먼저 있어서, 그 시스템이 먼저 있어서, 알겠습니까? 가족 제도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주체가 이게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주체로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언어가 있었고, 언어의 시스템이 있었고, 가족 제도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언어를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우리말도 배우고, 그죠? 지금까지 계속 배워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인데 39쪽으로 넘어갑니다. 언어가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호명할 때 비로소 의식이 형성됩니다. 야, 이게 또 색다른 얘기입니다. 보세요. 언어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 언어가 우리 몸속에 무의식을 호명한다. 불러낸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인이 시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언어란 게 먼저 있어서 언어가 인간의 의식에도 작용하고 무의식에도 작용해서 이 몸속에 있는 감각과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깨워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호명, 누구누구야 호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락강 나오죠? 예. 아까 락강이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기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정신분석학. 아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이 락강 얘기가 여기 살짝 나옵니다. 락강의 관점이 주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락강은 무의식까지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하는 언어의 구조가 주체로서의 시인의 몸과 정신, 감각과 의식을 동일하게 지배하고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어의 구조는
고정 불변의 명제처럼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근데 이것도 고정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구조도, 언어의 구조도 변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언어가 변한다는 거. 가족 제도도 변합니다. 그렇죠? 가족 제도도 변해요. 솔로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뭐 우리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식당에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죠? 이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우리 아마 대학 주변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주변에는 혼자 솔로, 그죠? 가구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상이한 주체의 육화된 의식의 차원과 만날 때 다양한 구조로 변이되고 파생된다. 결국 우리는 선행하는 언어의 장속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의 회로와 특정한 몸의 회로가 만나 상호 공명할 때, 공명이란 것은 뭐예요? 서로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호응한다, 상호 조응한다. 비로소 시인이 고유한 자신의 시적 언어를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최옥이와 이재무 시를 비교하는 게 이 평론의 목적인데, 그 비교를 하기 전에 이런 전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예요? 최옥이와 이재무 시인 둘 다 아까 얘기했던 이 몸을, 정신만 가지고 시를 쓰지 않고 몸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가 나온 시는 이재무와 최옥의 시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른가? 이미 존재하는 언어와 시인의 정신과 몸이 만나가지고 이 시를 만들어낼 때, 그죠? 그 변화하는 언어와 이 변화하는 육체 속에서 다른 코드가 만난다는 겁니다. 다른 코드가 만나기 때문에, 다른 코드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시적 언어의 존재 방식을 상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적 언어의 존재 방식,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일반론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시적 언어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최옥이하고 이재무를 살펴봐야 되겠죠. 최옥이는 관능적 에너지의 역동적인 흐름을 통해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합일하려는 사랑을 집요하게 모색해온 시인이며,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합일하려는 사랑, 이 말을, 그죠? 뭐 어렵게 썼지만 이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몸과 몸이 만나는 거, 합일하는 거.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 성교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성교가 몸과 몸이 합일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 성교를 시도한다. 이때 대상은 항상 이성, 즉 남녀 간의 성교가 아니고 사물과의 성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죠? 내 몸과 타인의 몸, 혹은 내 몸과 다른 대상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사실은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바로 그것도, 우리가 사랑이란 것도 이 두 개가 긴밀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정신 혹은 감정이 몸을 서로, 그죠? 밀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우리 경험도 이 두 개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최옥이는 주로 그런 주제로 시를 써왔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무는 소외된 농촌적 삶에 대한 분노와 불우한 도시적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해온 시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시인의 시적 출발점과 위상이 상이한 만큼 그 지향점도 상이하다. 상이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크게 볼 때 이 두 시인의 위상은 상당히 다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한국 현대시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 셋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시인은 각각 어디에 속할까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합니다. 한 사람은, 그죠? 농촌 현실을 노래하고 불우한 이웃의 삶을 노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 속해요?
리얼리즘에서 가요.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예. 주로 사회 참여 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복습해 볼까요? 전통 서정시, 리얼리즘 시, 모더니즘 시 이랬을 때 이재모 시인은 뭐 굳이 우리가 이 분류를 한다면, 유형적으로 분류한다면 여기에 속하고, 이 최옥이 시인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일단 굳이 분류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달라요? 시적 특성과 위상이,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상이한 특징을 지닌 두 시인이 각각의 시적 전개 과정에서 상제한, 상제란 단어는 간행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간행한 것. 우리가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간행했다, 출간했다, 상제했다. 책을 펴내는 것. 같은 뜻입니다. 네, 상제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집을 냈다는 것이죠. 최옥이 시인이 낸 시집 제목이 뭐예요? 수련. 수련이 뭔지 알죠? 물에 피는 연꽃, 수련. 위대한 식사를 읽으면서 이제 살펴보겠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사십적입니다. 최옥이 몸과 시선. 최옥이의 네 번째 시집 수련은 네 번째 시집이에요. 수련에 공명하는 몸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일반론을 얘기했죠. 시적 언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때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수련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서. 시적 대상이죠. 그죠? 이해가 되죠? 수련은 시적 대상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를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몸은, 요 몸은 우리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때 이 정신이 아닌 육체, 그죠? 요 살덩어리,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상 여기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몸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육화된 의식, 요걸 내가 몸이라고 지금 계속 이 평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몸입니다. 요게 몸이 아니고 요게 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 하면 육체를 의미하죠. 근데 내가 몸을 어떤 개념으로 쓰나 하면 육화된 의식을 몸이라고 나는 한 단어로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육화된 의식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간단히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 하면 요것만 얘기하지만, 정신이 빠진 살덩어리, 요것만 육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가 결합된 육화된 의식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련은 시적 대상이고, 몸은 뭐예요? 시인의 의식과, 정신과 육체.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만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세 개가 있는 거죠. 이 문장 안에. 그것이 서로 공명한다. 아까 얘기했죠. 공명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시인은, 잘 보세요. 공명한다는 뜻이 뭐예요? 상호작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시인만, 수련이라는 시적 대상은 정말 고정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데, 시인만 정신과 육체를 발휘해 가지고 이 시를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수련도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시인이 밥 먹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수련이 불러.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최옥이 시인이 그 호숫가에 가서 수련을 새벽에, 그죠? 보는 거예요. 왜? 수련이 자기를 부르니까. 부른다는 말은 궁금해지고 자꾸 보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애인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수련도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이 시집에 한 6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 수련시예요. 실제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수련을 관찰하고. 왜? 새벽에 보는 수련하고 해가 떴을 때 보는 수련하고 대낮에 보는 수련하고 저녁에 보는 수련하고 밤에 보는 수련이 다 다르거든요. 다 그 느낌이 다르고 자기한테 뭐예요? 말을 건네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는 뜻으로 공명한다. 수련도 그죠? 시인에게 손짓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적 자아는 시적 대상인 수련을 응시하며 그 몸과 상호 침투하고자 한다. 근데 몸과 상호 침투하고자 하는데 실제 몸을 부비고, 그죠? 성교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수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련과 밀착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욱이는 이 수련 시집 속에 계속 시선이라고 하는 이 몸의 작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호 침투를 통한 합일은 그러나 타인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사랑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만큼 지난한 일이 된다. 지난하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난자가 어려울 난자입니다. 지극히 어렵다. 자, 이 문장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사랑이 불가능하다. 왜 사랑이 불가능해? 실제 사랑은 이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본인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죠?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완전 합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완전 합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100% 완전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실제는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 불가능한, 그죠? 차원까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수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과 자기가 일치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최욱이의 시에서 수련은 물, 빛, 공기의 신비한 교작용의 산물로 피어나는데, 잘 보세요. 수련이라는 존재만, 그죠? 내가 취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련을 제대로, 그죠? 이제 이 사람이, 최욱이 시인이 수련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런 뜻이죠. 언어로 수련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이 합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수련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예술 장르가 뭘까요? 미술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미술 화가들 보면 수련뿐만 아니고 뭐 여러 자연물들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그죠? 정말 있는 그대로, 그죠? 수련 그 자체를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들이 그 자체로 옮길 때 뭐가 필요할까요? 수련만 똑같이 그린다고, 사진 찍듯이 똑같이 그린다고 이게 완벽히 그려질까요? 아니겠죠. 주변 환경까지 그려내야 되는 거죠. 빛의 조명, 그죠? 주변 공기의 이 입자, 그죠? 물과의 관계, 물에 비치는 수련의 그림자, 이것까지 그려내야 이게 한 폭의 수련 그림을 화가가 제대로 그릴 거 아니에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마치 화가가 수련을 그림으로 그려내듯이 지금 언어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수련만 그리는 게 아니고 뭘 동시에 그려내야 돼요? 물, 빛, 공기의 상호작용, 이걸 그려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를 읽어봅니다. 수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일의 불가능성은, 그런데 이게 완전한 합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게 언어로, 그죠? 수련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0편 이상 시를 써서 책 한 권이 다 수련 시만 쓴 거 아니겠어요? 화가들도 마찬가지겠죠. 화가가 수련을 그릴 때 완벽하게 완성품을 내면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100% 완벽한 건 불가능하니까 완벽에 도전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예술이란 게 끝이 없는 것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합일의 불가능성은 우선 물과 빛의 미끄러짐으로 표현된다. 물과 빛이 미끄러진다는 뭐예요? 자, 이제 시에 나옵니다. 제목이 수면 위에 빛들이 미끄러진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면 위에 빛들이 미끄러진다.
사랑의 피부에 미끄러지는 사랑의 말들처럼. 이해가 됩니까? 자, 사랑은 이제 아마 이성과의 사랑이겠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겠죠. 그 사랑한다는 말도, 그죠?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그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 언어는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딱 상대방에 꽂히지 않고 피부에 미끄러지는. 그만큼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100% 절대적인 사랑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사랑. 그만큼 뭐예요? 수련도 그대로 묘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면 위에 빛들이 미끄러진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내가 새벽에 그리는, 그죠? 새벽에 그리는 수련과 대낮에 그리는 수련과 저녁에 그리는 수련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죠? 이것과도 관련돼요. 빛이 계속 변화하니까, 그죠? 그 빛이 딱 고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죠?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결정적으로. 그죠?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일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수면 위에 빛들이 미끄러진다. 이연입니다. 수령꽃 무더기 사이로 수많은 물고기들의 비늘처럼 요동치는 수없이 미끄러지는 햇빛들. 물 위에 빛이 계속, 그죠? 미끄러지는 겁니다. 고정되지 않고, 즉, 완전한 일치를, 완전한 합의를, 그죠? 이루지 못하고 계속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애절한 심정이 저렇듯 반짝이며 미끄러지기만 할까? 이제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합일의 욕망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절한 심정이 남는 것이죠. 애절한 심정으로 미끄러진다. 영원히 만나지 않을 듯. 자,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데, 만남을 추구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일치를 추구하는데, 합의를 추구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물에 미끄러지듯. 물과 빛은 서로를 섞지 않는데, 섞는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융합한다는 것이죠. 그죠? 푸른 물 위에 수련은 섬광처럼 희다. 이렇게 했어요. 수련이 지금 물 위에 피어 있고 빛이 비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보세요. 섬광처럼 희다 그랬어요. 수련을 뭐로 비유한 것입니까? 수련이 섬광처럼 희다 이랬습니까? 직유법이죠. 수련은 섬광처럼 빛이 비유한 것입니다. 수련을 마치 비친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섬광처럼 희다. 그런데 섬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섬광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빛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빛을 섬광이라 그럽니다. 이게 고정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수련도 하루에 계속 1초 1초마다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련을 언어로 딱 포착해가지고 마치 화가가 수련을 딱 사진 찍듯이 그려낸다고 해도 이것은 완벽한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술 행위가라는 게 어려운 작업이죠. 자, 인용한 작품을 읽었으니까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41조,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를 찾으라 그러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적인 이미지. 대표적인 것은 빛이겠죠. 그죠? 물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수련도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빛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섬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 이미지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섬광으로 제시되고 끝났습니다. 전문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 전체예요. 그죠? 전문입니다. 자, 보세요. 1, 3년의 주어는 41쪽 둘째 줄입니다. 1, 3년의 주어는 빛들이다. 빛들은 수면 위를 미끄러지는데 그것은
사랑의 말들, 물고기들의 비늘, 어떤 애절한 심정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섬광처럼 푸른 물 위에 희게 피어난 수련은 물과 빛의 결합체다. 그죠? 이 시에서 수련을 뭐로,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나 하면 바로 빛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지만 또 중요한 이미지는 물이죠. 그죠? 물과 빛을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물과 빛이 결합된 것으로 지금 수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가가 수련을 그릴 때도, 그죠? 물을, 빛을 잘 그려내야 이 수련이, 그죠? 생생하게, 그죠? 실제 수련처럼 살아있겠죠.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이 물과 빛을 잘 지금 이용해서 수련의 모습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쪽 위에서 9째 줄 보면 섬광처럼 푸른 물 위에 희게 피어난 수련은 물과 빛의 결합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물과 빛의 결합. 그러니까 이 시는 간단히 요약하면 물과 빛의 결합체로서 수련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침투를 통한 합일의 불가능성이라는 현실 위에서 성립하는 상호 침투를 통한 합일, 그 신비한 물과 빛의 연금술. 자, 연금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연금술은 원래 뜻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결합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 게 연금술이죠. 왜냐하면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값비싼 것이니까, 인간들은 옛날부터, 그죠? 물욕이 많아서, 그죠? 금을 어떻게, 자연이 만들어내는 금을 캐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금을 실제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연금술이 생긴 것입니다. 그죠?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도 섞어보고, 그래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물질들을 섞어서 뭘 만들어낼 때 뭐를 결정적으로 넣어야 이게 만들어지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촉매. 다 알죠? 네, 촉매.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연금술인 것입니다. 뭐의 연금술이에요? 언어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이런 요소들을 물질들을 섞어서 요거 수련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연금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연금술이 아니고 언어의 연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섬광이 나온 마지막 행이 의미심장하다 그랬는데, 그 섬광은 잘 보세요. 우리 시를 잘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섬광은 보세요. 푸른 물 위에 수련은 섬광처럼 희다 했을 때 이 섬광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빛이죠. 여기에는 햇볕도 있겠지만 뭐도 개입하고 있을까요? 시인의 시선도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가 생겨나는 원리 중에는 시인이 계속 수련을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그죠?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섬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섬광도 빛의 이미지고 이 시선도 빛의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이 최옥이 소제목을 뭐라 붙였어요? 몸과 시선. 이 시에도 시인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단어가 섬광이에요. 섬광은 햇볕의 작용뿐만 아니라 시인의 시선의 작용에도 나타난다. 시선의 작용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저 투명한 슬픔 위에, 라는 작품입니다. 저 투명한 슬픔 위에 무엇이 비치는가? 연못에는 수련만 피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선 그러면 투명한 슬픔은 뭘 비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연못 물을 투명한 슬픔이다. 일단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마 연못에 지금 수련이 피어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못물에 수련이 피어 있는데 투명한 슬픔에 무엇이 비친다는 거죠. 물에 뭐가 투영되는 거죠. 보세요. 흰 구름꽃과 거울 같은 파란 하늘 전체가 피어 있다. 피어 있다고 비유한 것이죠. 비치는 것입니다. 연못물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응시하는 시선이, 자, 여기 시선이 나왔죠. 응시하는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인의 시선이겠죠? 이게 바로, 그죠? 시인의 시선. 연못물에 수련이 피어 있고, 그 투명한 슬픔 위에 하늘의 구름도, 그죠? 파란 하늘도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걸 응시하는 시선이 수면에 반짝이는 빛처럼, 그죠? 반짝이는 빛처럼, 이 빛은 이제 햇볕이겠죠? 응시하는 시선은 시인의 시선이고요. 반짝이는 보석으로 피어 있다 이랬습니다. 보석은 뭘 비유했을까요? 보석은 수련입니다. 수련을 보석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수련이 뭐가 작용해서 보석이 피어났어요? 우선 물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있고, 세 번째는 햇빛이 있죠. 요게 결합돼 가지고 보석이 피어났어. 이 보석은 수련이야. 역시 연금술입니다. 언어의 연금술의 두 번째 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연못 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시인의 시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가 피어났어? 보석이 피어났어. 이 보석은 수련이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리가 가능하죠? 연금술이에요.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내? 수련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수련을 보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수련꽃이여 수련꽃이여 흰손이여 붉은 입술이여 이랬습니다. 손, 입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들 쉽게 비유법, 무슨 비유법인지 알 수 있죠? 뭐예요? 어인법이잖아. 어인법. 그죠? 수련을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인 것처럼. 남자도 흰손 붉은 입술이 있을 텐데, 그죠? 내가 너무 여자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를 수련처럼, 수련에 비유하는 건 조금 어색하죠. 아마 여성을 이렇게, 그리고 흰손과 붉은 입술, 여성이라고 보는 게 좀 상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파란 비단천 위에 내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옥빛 보석들이요. 였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수련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계속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보석에. 저 수련은 꽃피는 식물이 아니라 물의 반죽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전문이에요. 이거 시 전체인데 마지막에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앞에서 1년에서는 물이 있고 빛이 있고 시선이 있어서 보석이 생겼죠. 이게 이제 수련인데 마지막에는 뭘 제일 강조해요? 수련은 뭐의 반죽이에요? 물의 반죽이에요. 여기서는 물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죠? 이 물은 연못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하고 두 번째 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시는 빛이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라면 두 번째 시에서는 물이 가장 핵심적 이미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채우기는 수련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예요? 수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수련을 묘사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빛이고 두 번째는 물이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공기도 남았죠. 공기. 그죠? 앞에서 한번 정리하는 문장이 있었죠?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시인이 수련을 묘사한다. 42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낸 수련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금을 만들어내려고 연금술을 그렇게 오ren 시간 동안 인간들이, 그죠? 노력했지만 금을 실제로는 만들지 못했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죠? 그 제작법이, 그죠? 유통돼 가지고 다 금을 만들어서, 그죠?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금값이 엄청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로 이런 언어의 연금술로 수련을 만들려는 이러한 작업도, 그죠?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애절한 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성공한다, 오래 간다, 영원하다 이러면 슬플 이유가 없죠. 슬픈 감정, 애절한 심정은 이것이, 그죠? 일순간 수련을 포착했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물도 빛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공기도 변하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42쪽. 42쪽 위에서 넷째 줄 보겠습니다. 그것이 애절하고 슬픈 이유는, 왜냐하면 시 곳곳에 슬프다, 애절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런 감정을 시인이 자꾸 표현하느냐. 애절하다, 슬프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을 듯 물과 빛은 서로를 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은 유동하면서 부스러지고 안개로 휘발하고, 그죠? 물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포착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은 그 자체가 시간의 옷을 덧입고 있으므로 변해가는 유한성 속에 덧없는 순간성을 지닌다. 빛이야말로 가장 빨리 변하죠. 그죠? 빛은 1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찰나에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루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 그죠? 이렇게 보면 계속 지금도 빛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야말로 가장 뭐예요? 뭡니까? 유한한 것이죠. 빛은 바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죠? 빛 그 자체는 시간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이 빛의 변화는 바로 시간의 변화죠. 그러니까 빛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변한다. 자, 그러니까 수련을 딱 완전 수련과 완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사랑하는 애인과 완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랑도 퇴색하거나, 그죠? 변하기도 하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도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 수련과 합의를 하려는 이 시인의 욕망도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예요? 애절한 심정과 슬픈 감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육체인 수련과, 그래서 덧없는 육체 수련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불가능하지만 그걸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겠죠. 예술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인의 내면을 상호 침투케 하는 것은 시선이다. 여기도 시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에서도 섬광이라는 단어에서 시선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시에서도 시선이 등장했죠. 응시 혹은 시선이 등장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적 방법론이니까. 최옥이 시인이 시를 쓰는 방법에는 이 시선을 계속, 시인이 응시하는 시선, 사물을 얼마나 열심히 관찰하겠어요? 60편이나 수련시를 썼다니까. 그죠? 우리가 수련시를 쓴다면 한 편이면 족할 텐데 60편이나 쓴다는 것은 대단히 집요한 사랑이죠. 예. 자, 보겠습니다. 연못에는 수련만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흰 구름꽃과 파란 하늘 전체가 피어 있다. 그 모든 것을 응시하는 시선,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시선이 닿는 순간 수련은 피어난다. 이건 다른 시에 시선이 등장하는 다른 시를 찾아본 것입니다. 백지의 수면 위로라는 작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시선이 닿는 순간 수련은 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시인의 몸과 시인의 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시선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최호기의 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인의 몸과 시적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게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시적 대상은 이미 있고, 시인의, 그죠? 시선이 그걸 관찰한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시선이 작용하는 순간 수련이 피어나는 겁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호 사랑하는 거죠. 시인의 눈길을 주니까 수련이 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몸과 시적 대상 사이에, 그죠?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방적으로, 이건 가만히 있고 일방적으로 시선을 주는 게 아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43쪽 위에서 셋째 줄까지 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다시 나가서 이 제목까지 다음 시간에 끝내는 것이 우리의 진도 계획입니다. 조금 다음 시간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